둘, 둘. 잘 들리세요? 네. 인사 시작할까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국어 강사 엄태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엄청 많이 오셨네요. 반어법이란데요. 네. 등급이라는 게 되게 정직하거든요. 오늘 한번 느껴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가려면 몇 등급을 받아야 돼요? 몇 등급을 원하세요? 원하는 대학이 있잖아요. 그쵸? 그 대학을 생각 기준으로 1등급이에요? 1등급은 상위 몇 프로래요? 네. 내신 기준 말고. 일반 수능 기준은 4%죠. 4%면 몇 명 중에 몇 명이에요? 100명 중에? 4명.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에게 제가 어떤 질문을 던져요. 우리 아이에 대해서 던지거나 여러분들에게 던졌을 때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한 명도 손 안 들 때 내가 혼자 손을 딱 들 수 있다. 1등급이에요. 어떤 느낌 알겠어요? 우리 아이가 그 정도 레벨로가 돼야 된다. 그게 안 들고 남들 다 들 때 똑같이 들고 있다. 3등급 다. 우리 아이의 태도, 학습 능력, 역량들은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여기 와신 어머님들은요, 아이들은 모르겠지만 어머님들의 태도는 최소 2등급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신청자가 훨씬 많거든요. 지금 되게 레이어가 있는데 예비 고1 설명회를 5월 달에 듣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갖고 있겠죠. 그렇죠? 들으면 참 좋겠다. 근데 문자가 왔을 때 반응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은 그중에 몇 명 될까요? 한 20-30%밖에 되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 20-30% 중에 실제로 현장에 오시는 분들 몇 명이 될까요? 다시 절반도 일어 떠지겠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머님들의 어떤 교육에 대한 의지와 태도가 상위 1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치동에서도 지금 중3인데 5월 설명회를 찾아서 오지 않고 더군다나 이제 이 설명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은 단독 간담회죠. 단독 설명이죠. 보통 소장님 껴서 한 4-5명이서 오는 설명회는 못 들으러 오는 거예요. 30분 동안 강사 소개하고 소장님 듣고 그냥 공장 찍어내시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오늘은 1시간 넘게 앞으로의 고등과정을 어떻게 준비하는 전과정을 설명하기 때문에 가치를 형용할 수가 없어요. 비교조차 불가능하다. 저도 20분짜리 설명회 가면 그냥 제 얘기하고 끝나요. 근데 오늘은 그런 얘기들 대신에 앞으로 어떻게 고등을 준비할 것인가. 그러니까 아이들도 내가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무엇을 준비했는가가 어떤 아웃풋을 내는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건 굉장히 이롭다라는 말씀드리고, 시대가 되게 많이 변했어요. 작년 입시 다르고 올해 입시 달라요. 얼마나 다른지냐면 입시뿐만 아니라 세상이 너무 빠르죠. 지금 여러분 이 브로셔 보이세요? 이 브로셔? 이거 한번 볼까요? 꺼내보세요. 이 브로셔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죠? 앞에 생긴 사람 말고. 그리고 그냥 하나 좀 이렇게 늙어가지고 제가 있어서 이거를 제가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예전 같았으면은 저는 디자이너가 3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팜플렛 디자인을 맡겨요. 그러면 한 2주 정도 걸려요. 최소. 검수하고 뭐 하고 내용 구성 짜고 디자인해서 만들 빠꾸 시키고 그러면 요거 제작하는데 보통 얼마 정도 비용이 되냐면 100만 원 정도 들어요. 100만 원에 인쇄비 따로 줬죠. 그리고 소요 시간은 2주에서 한 달 정도. 프로젝트를 이제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뭐로 만들었냐면요. AI로 만들었어요. 걸리는 시간은 10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디자인했던 친구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하죠? 그러면 잘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 디자이너가 3명에서 1명으로 줄었어요. 네. 왜냐면 모든 게 다 대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변화를 캐치하고, 근데 아직도 제가 동료한테 물어봤거든요. 나 브로셔 만들었어. 그래? 자기도 만들었대요. 그래서 얼마 들었어? 그러니까 똑같이 100만 원 들었대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이 시류를 따라가서 변화를 바르게 체득하고 있고 어떤 친구는 한 발 느리죠. 근데 그 느리 격차가 좁혀지지 않아요. 특히 AI는 모두 어떤 최첨단 것들은 그렇습니다. 중등 입시가 굉장히 최첨단이에요.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중등의 입시는요. 고등을 대비합니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중학교 왜 다녀요? 인격 도약? 아이들 사회성? 사회화? 아이들과 교류? 아니잖아요. 솔직한 얘기 우리 왜 다녀요?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준비할까를 준비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런 거 사실 초등학교 다 하잖아요. 근데 속상한 건 왜 고등학교를 모르는 강사들한테 중등을 맡기세요?
이런 거예요. 여기 동네에 있는 모든 중등학원들 고등 강사가 중등 강의하고 보셨나요? 그냥 다 중학교 선생님들이 오셔서 중학교 가르치고 그 내신만 일단 잘 보면 되니까 애들만 나오면 다 만족하잖아요. 제가 아이들을 만나봐도 너 고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하면 너 4등급이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3년 내내 이렇게 공부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네. 본문 중심만 달달달 외워요. 고등 공부는 본문 외우면요 3등급, 4등급이에요. 본문은 그렇게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 본문이 중요할까요? 사이즈가 중요할까요? 글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이제 본문 긴 글이고요. 여기가 날개글 조그만 글씨예요. 네. 이 중에 시험이 몇 대 몇 나오냐면요. 9대1 나오고 본문에서 90% 나오고 여기서 10% 나와요. 그럼 중학교 때는 A등급 받으면 90점 넣으면 되죠. 그쵸? 그러니까 본문 열심히 하면 돼요? 안 돼요? 되죠. 근데 고등학교 때는요. 여기서 몇 대 몇 나오냐면요. 5대1로 나와요. 네. 그러니까 시험기간 고등학교 올라왔는데 너 뭐하냐? 공부만 달달달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딱 중간고사 시험지 받고 나면 몇 점 나와요? 60점 나와요. 억울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럼 그 아이도 야 너 왜 그렇게 굳어서 공부했어? 그러니까 중학교 때 늘 이렇게 했대. 중간고사 내신 이렇게 해도 항상 100점이 나왔대. 잘 맞대. 그러니까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는 친구들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집착을 여기다 하지 않고 여기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준비 과정을 어떻게 하는가 오늘 그 이야기를 쫙 갈 테니까 잘 기억해 줬다가 우리 아이에게 전달해 주시거나 아니면 지금 아마 영상 찍고 있는 것 같은데 영상 공유해 달라고 하세요 학원에. 그래서 아이들 보여주셔도 돼요. 아시겠죠? 자, 한번 가볼까요? 자, 오늘 제 시그니처입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국어는 능력이 아니라 태도다. 태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확하게 따라해보시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따라해보세요 하면 어떤 학번이면 열심히 읽어. 근데 어떤 학번이면 저 뒤에 핸드폰하고 해서 태도다.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이미 결정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국어는요. 어렸을 때 책만 읽었다고 점수 나오지 않아요.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말 잘한다고 국어 점수 나오지 않아요. 과거에는 그랬어요. 15년 전에. 근데 지금은 그 정도 수준에 있는 친구들이 아주 많아요. 네. 그 정도 스펙트럼에 있는 친구는요, 상위 20%를 차지하고 있어서 변별이 안 돼요. 결국 어떤 놈이 잘하는 거냐면,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나 이제 눕고 싶다. 근데 하지만 한 번 더 보고 눕자. 약간 이런 태도들이 갖춰져 있는 친구들이 좋거든요. 네. 그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고1 첫 국어 1등급은 중3 때 이미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들 딱 가르쳐 보면, 너는 고등학교 몇 등급이 바로 보여요. 그 등급의 태도를 바꿔주면 야 너 4등급이었는데 1등급 됐어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걸 아셔야 돼요. 고등학교 가서 준비하는 건 없다.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미션이 있어. 시간을 많이 쓰지 않으면서 지금 중3인 친구들한테 국영수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해요? 수학이에요. 수학을 주 3, 4일을 때려박고 있는데 국어를 3, 4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어에 최소한의 시간을 쓰면서도 효과가 좋다는 게 되게 어려운 미션이죠. 그래서 더 선택을 잘해야 되고, 자, 이번 저희 이 프로젝트의 컨셉이 압도적이에요. 제가 저희 디자이너들이랑 저희 팀 회의 직원들이 저한테 대표님 이번 설명의 컨셉은 압도니까 가서 압도적이라는 PR을 잘 하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가 압도적인지 보여드릴게요. 아시겠죠? 10분 정도는 이제 제 앞으로 이야기할 자랑하고 그 다음에 뒤에 부분들은 모든 과정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네, 이거 나중에 하고 압도적인 강의력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직원들이 딸기에서 만든 거거든요. 저는 대치, 서초, 분당, 중계, 목동, 전지점이 다 예비고일 수업 다 마감이고요. 네, 현재 마감이기도 하고 그리고 명인학원에서 스타트한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 중계동 출신인 건 아십니까? 아, 모르셨어요? 미국으로 대학원 박사 가기 전에 이제 시간이 좀 남아서 학원에 가서 경력을 좀 쌓아야 되겠다. 제가 교육학과 나왔거든요. 교육행정으로 박사 가려고 준비하다가 이제 이력서를 하루 올렸는데 그 이력서를 보고 한 20군데에서 전화가 왔어요. 면접 와서 수업 좀 해달라. 스펙이 너무 좋으니까. 그때 뭐 대치도 오고 중계도 오고 한 인터뷰를 4-5군데 봤는데 다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어떻게든 이제 부려먹을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러다가 나는 학원이랑 안 맞나 보다 돌아다니고 있는데 여기 중계동이 저쪽에 보면 그랜드 프라자에 예전에 국권학원이라고 있었어요. 그 학원이
이름이 국권인데 그 국권이 제가 고등학교 때 다녔던 학원 선생님의 닉네임이었어요. 네. 그래서 설마 저분인가 하고 전화를 딱 들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태호가 그러는 거예요. 그게 10몇 년 만인데 제 핸드폰 번호가 없을 텐데 근데 목소리 듣고 아신 거예요. 목소리 듣고. 그래서 선생님 저를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야 이 새끼야 내가 널 왜 몰라 너 국어 잘하는 애잖아 그러는 거예요. 저 그때부터 그걸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지나가던 선생님 이름 보여서 연락드렸어요. 식사를 하실까요? 그래서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제가 강사를 할 거다 아니면 이런 얘기 전혀 하지 않고 공부 대학원까지 마치고 미국 갈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야 너 미국 언제 가는데? 그래서 언제 가요? 그러니까 야 그래? 야 그럼 잘 됐다 너 고3 수업 좀 해주라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갑자기 강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사요? 선생님 학원이요? 그래서 저는 학생이 되게 많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고3을 하고 싶지 않대요. 근데 운영에 집중하고 싶대. 되게 나이가 너무 들었대. 오케이. 그래서 그러시죠. 뭐 조건도 안 듣고 그냥 하겠습니다 하고 저는 이제 기대감을 갖고 수업을 딱 갔는데 2명 앉아있더라고요. 네. 땡땡 여우 2명. 그래서 어쨌든 2명을 맡았잖아요. 고3 아니었죠. 저는 스타트부터 지금까지 계속 고3 강사고요. 고3 맡았는데 그 해에 그 반이 100명이 됩니다. 100명이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연도에 대치로 스카우트 됐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나갔던 방송들이 너무 잘 돼서 핫하게 돼서 바로 스카우트 돼서 명인나무에 5년 계약을 했었고 그러나서 3년 차쯤에 이제 중교 연장님이 저한테 다시 연락을 주신 거예요. 이제 대치랑 서초에만 계시지 말고 분당권에만 계시지 말고 선생님 고향에 다시 한번 와달라. 그래서 3년 전에 제가 오픈을 다시 열어드리고 그때부터 계속 마감하면서 강의가 오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 제가 잘한다가 아니라 중등 과정에 고3까지 1, 2, 3 전체 커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거의 없을 거예요. 더군다나 현재 지금 이 배우는 게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이 어디랑 연결되는지를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겠죠. 중등 선생님 수능 문제 못 풀어요. 일단 쉽게 얘기하면 공부하는 방향성 자체도 다르고 연구 자체가 다르거든요. 지금 배우는 거 너는 자기야 너 지금 이거 외우고 싶지 않겠지. 고전시가 애들 싫어하잖아요. 어휘 싫어하잖아요. 그거 몇 단어 외우면 고3 때까지 문제 없을까요? 이런 걸 딱 물어보면 중등 선생님 대답을 못해요. 몇 단어인지 몰라요. 근데 저희들은 너무 데이터가 명확해요. 200단어예요. 200단어. 200단어 외우면 돼요. 그러면 외우기 죽어라신 애한테 이제 꼬실 수 있겠죠. 200단어 외우면 3년 동안 늙어먹을 수 있어 자기야. 안 외울 거야? 너 영어 하루에 몇 단어 외워? 50단어 외우면 돼. 일주일만 투자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이 비전들이 언제 자기 유용한지를 알려주면 아이들이 공부를 합니다. 애들 왜 공부를 안 하냐면 지금 당장 공부해도 쓸모가 없어 보여. 공부 왜 해요? 이러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렇게 쓸모가 있다고? 근데 이 가치가 이렇게 커진다고? 그러면 아이들은 멍청하지 않거든요. 되게 똑똑해요. 가성비충이라고 하죠. 네, 가성비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게 가성비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런 전과정, 입시 전과정에 대한 내용을 해야 된다. 제일 슬픈 게 이런 거예요. 오늘 학번이 한 공부학번 정도 되시나요? 아니요? 좀 더? 03? 아, 내려가요. 다운이에요? 제가 공부학번이거든요. 네. 저희 때 공부할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하죠. 근데 영어 열심히 했어요. 9년, 10년 한 것 같아요. 그죠? 대학 가면 무슨 학원 다녀요? 토익 학원 다니죠? 이게 말이 돼요? 그럼 10년 동안 공부 뭐 한 거예요? 헛짓거리 한 거예요. 사실은 토익 학원 또 다니죠? 근데 제가 만약에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고 싶거나 교환학생 가고 싶으면 무슨 공부해야 돼요? 토픽 공부 다시 또 해야 돼요. 말이 같은 영어인데 우리 아들이 똑같아요. 고전 시간을 중학교 때 배웠는데요. 고1 되면 또 다시 잘 배워요. 고2 때 새로 해요. 고3 때 새로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공부를 4-5번 하게 되죠. 근데 다 까먹고 시작하는 문법도요. 중학교 때 한 번 배우면요. 고3까지 가야 돼요. 근데 중3 때 바짝 배우고 다 잊어버려요. 리셋. 그리고 중1, 고1 돼서 시험 기간 돼서 달달 또 학원 다니면서 외워요. 근데 학원만 다니고 나면은 시험만 보고 나면 다 휘발유 돼요. 그러면 이제 5월달이나 7월달에 여름방학 때 문법 특강을 또 보내겠죠? 또 들어요. 1학년 끝나요. 2학년 때 또 특강을 또 들어요. 3학년 때 저희 인간관사 수업 들으면서 또 문법을 또 해요. 근데 문법 5문제 중에 3문제 틀려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게 불필요한 중복 도전 굉장히 많죠.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압도적인 인지도라고 합니다. 아마
전 예비 고일 전국에 있는 모든 강사를 통틀어서 입시 채널에서 먼저 찾아와서 방송을 많이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왼쪽에 계시는 분은 이제 교육대 기자님은 아시죠? 방송에 선생님이시고 지금 저랑 같이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조만간 이제 런칭이 돼요. 네, 그리고 오른쪽에는 요즘 제일 핫한 분이죠. 이병우 소장님. 이병우 소장님 지금 한 20만 됐더라고요. 제가 4만부터 시작했는데 20만 되신 것 같고 왼쪽에는 교육집합 스튜디오라고 여기는 18만 원 되는 것 같고 마지막 채널은 이제 제 채널과 입시왕 채널 예를 들어서 하면서 도합하면 100만이고 그 이외에 수많은 채널을 나가는데 그 채널들에서 저는 제가 단 한 번도 먼저 나가고 싶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물어물어 찾아서 이런 걸 도와주세요, 강의해주세요 라고 해서 여기로 왔거든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엄태부 딱 치시면 관련 영상이 한 수백 개가 나올 겁니다. 거기 보면 이제 중등 공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 모의고사 대비는 어떻게 할 거냐, 고3 때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중에 가장 어머님들이 좋아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안 보면 손해 내시공법 특강, 이게 1000만원짜리 내시공법 특강이라는 타이틀인데 제주도 여행 갔을 때 그냥 캠 켰는데 이게 대박이 났어요. 네. 어머님들이 너무 좋아하고 밑에 댓글 보면요, 왜 좋아하는지 알 거예요. 꼭 보셔야 됩니다. 네. 정독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힘들면 AI 넣고 요약해달라고 하세요. 아시겠죠? 네. 이거 보시면 돼요. 세 번째입니다. 압도적인 컨텐츠라고 봐야 되겠죠. 네. 혹시 이 책 아세요? 나만 알고 싶은 국어 1등급의 비밀이라는 책이 제 베스트셀러 작품입니다. 아마 예비고일 선생님들 중에 자기 단행본으로 책을 쓴 사람 없을 것 같고, 출판사 중에 길벗 출판사 아시죠? 기적의 계산권. 그 출판사랑 했었고, 예스24 이제 실시간 검색 1위 해서 지금도 어머님들 강남 대치 소초 사이에서는 하나씩 다 들고 계세요. 왜냐면 이게 뭐였냐면 강사를 내가 그만두더라도 뭔가 하나를 남겨야 되겠다. 내가 그동안 강의했던 모든 노하우를 남겨야 되겠다 생각해서 책을 쓰기 시작했고, 제가 단톡방이 있습니다. 고등강 톡방 1000명, 중등강 톡방 1000명 있어요. 학부모님들이 다. 근데 그분들이 처음에 들어오셔서 막 채팅에 지딩답 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딩답을 하면 매년 겹칠까 안 겹칠까? 운영한 지 벌써 4년 됐으니까. 겹치겠죠. 중3 때 수능과 내신 2마리 토끼는 어떻게 잡아요? 이런 거 물어볼 거 아니에요. 예전에 초창기 때는 진짜 막 열심히 댓글을 달았는데 다다음 연도에는 똑같은 댓글을 달면 너무 식상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어머님들이 예전에 했어요. 그러면서 어머님들이 그 제가 올렸던 질문과 답변을 엑셀로 정리하셨어요. 저희 채팅방에서. 그게 4000페이지입니다. A4용지로. 그래서 그 내용을 10분의 1로 요약해서 낸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요, 중등부터 고등 전 과정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이 지금 궁금증은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 엄청 득이 될 거다 라고 생각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책 제목도 학부모님들이 정해주신 거예요. 보통 제 수업은 언제 소문이 나냐면요,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가고 나서 소문이 나요. 대학 가기 전에 소문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어머님들이 책을 나만 알고 싶은 국어를 듣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마지막이 이거죠. 사실 1, 2, 3번은 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좋게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고 좋아하는 제 포인트는 바로 이 네 번째입니다. 데이터 관리 오답의 신이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강사 첫 해부터 잘 됐어요. 그래서 과도기가 없었어요. 예를 들면 20명, 30명 기간 길면 이 친구들의 어떤 문제점을 겪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시작부터 너무 잘 돼서 그냥 항상 늘 대형 강의만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학생들이 문제를 풀었어요. A 학생이 문제를 풀었는데 이 친구 데이터가 없어요. 저한테. 학원에 쪽지 엄청 맨날 보죠. 학원에서 보고 나면 성적표 날라오죠. 뭐 70점 만점 중에 68점 받았고 13등이다. 이 아이에 대한 데이터가 그게 전부예요. 자, 보세요. 문제가 있는데, 자, 둘 다 5문제를 풀었어요. 둘 다 여러분 3문제를 맞췄대요. A 학생도 3문제, B 학생도 3문제 맞췄어요. 그럼 60점이죠. 둘은 수준이 같아요, 달라요? 60점입니까? 똑같죠. 근데 실제로는 완전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A 학생은요, 5문제 중에 2문제가 어려웠어요. 3문제는 쉬운 문제예요. 첫 번째 A 학생은 쉬운 문제를 골라서 60점 3문제를 맞힌 거예요. B 학생은요, 쉬운 문제를 틀리고 어려운 문제를 3문제 맞췄어요. 점수는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학원에서 본 결과 테스트
입단 테스트나 어떤 입반 테스트는 이런 결과만 보여주기 때문에 이 아이에 대한 섬세함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전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똑같은 아이가 아니거든요. 자, A와 B. 쉬운 문제 세 문제를 맞히고 어려운 문제 두 문제 틀린 친구와 쉬운 문제 두 문제 틀리고 어려운 문제 세 문제 맞힌 친구 중에 누가 더 수능을 잘 볼까요? 네, 한번 맞춰보세요. 자, 난 A다. A가 수능을 잘 볼 것 같다. B다. B가 더 잘 볼 것 같다. 그렇죠. 제가 아까 1등급은 어떻게 하는 걸 그랬어요? 100명 중에 4명 손 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네. A가 수능 훨씬 잘 봅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이죠. 어려운 문제 잘 맞히면 시험에 성적이 잘 나올 것 같죠? 수능은 어려운 걸 맞히는 게 아니에요. 풀 수 있는 걸 먼저 푸는 시험이죠. 45문제 문제 중에서요, 고난도 문제는 10문제는 무조건 있어요. 근데 내가 시작하자마자 쉬운 걸 틀려는 순간 이미 이때부터 끝난 거예요. 맞출 수 있는 걸 다 맞추고 35문제 맞추고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서 남은 걸 어려운 문제 때려 넣을 수 있는 변별력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변별할 수 있는 판별안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런 아이는 어떻게 보냐면 쉬운 문제에서 실수를 한 거죠? 이거 실수잖아요. 쉬운 문제 틀리면 여러분 실수했다고 할 거죠. 3 더하기 7은 어렵구나. 3 더하기 7은 야 이거 9를 써. 그럼 너 실수 이렇게 할 거지. 넌 밥으로 할 건가? 네, 실수는 언제 많이 일어나냐면요, 수능 때 훨씬 많이 일어나요. 긴장을 많이 해요. 이 친구는요, 평상시 1등급 받다가 4등급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친구입니다. 네, 반면에 이 전자 같은 친구는 3등급 받다가도 수능 때 어려운 문제 잘 골라내고요. 그리고 올해 되게 유독 어려웠어. 남들이 떨어주잖아요. 말이에요. 그럼 등급 올라간 친구예요. 실제 결과가 내가 좋아요. 고3 때 수업은 이걸 공부하는 수업이 이걸 공부하는 수업이 아니거든요. 이런 데이터들이 있다. 근데 점수만 놓고 보면은 너무 똑같은 아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개인 사비를 들여서 스터디피크라고 하는 오답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제 수업 시간에는 그 아이들이 문제를 풀 때요, 종이로 문제를 풀겠죠? 풀고 오른쪽에 태블릿이나 핸드폰에 정답을 마킹을 합니다. 근데 마킹할 때요, 1번에 3번 찍었어요? 그 다음에 2번을 찍을 때 1번 찍고 2번 찍고 그 사이 텀 시간이 있겠죠. 그 텀 시간이 자동 계산돼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예를 들면 어떤 친구가 있는데요, A라는 친구는요 7번 문제를 맞췄는데요, 이 한 문제 푸는데 2분 걸렸고 B라는 친구는 한 문제 푸는데 5분 걸렸어요. 그러면 둘 중에 누가 공부 잘하는 거예요? 얘가 잘하는 거죠? 하지만 둘 다 맞췄기 때문에 기존의 데이터에서는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시간 데이터가 녹아있어야 점수가 나오고 싶거든요. 고일모의고사는 시간이 빠지면 답이 없어요. 근데 중학교 때 시간을 관리하는 학원은 아무 데도 없죠. 일단 독해력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등 가서 뒤늦게 후회하는 거지. 왜 이런 걸 안 알려줬을까? 중학교 학생들이, 똑똑한 중등학생들이 고등 가서 제일 속상해하는 건 왜 나에게 아무도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았지, 이 얘기. 그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 오답의 신이라고 하는 앱이 출시됐고요. 요 앱에 들어가게 되면 아이들이 몇 문제를 몇 분 틀렸는지, 그리고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똑같은 10문제를 풀었는데 최상위권 애들은 요 10문제를 몇 개를 맞췄고 몇 분 걸렸는지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내 새끼가 최상위권이니까 중위권이니까 하위권이니까 저희는 최상위권과 비교 데이터가 나와요. 이 시험을 100명이 시험 보면 지금 아마 예비고일 수업을 이번에 제가 기획하고 있는 데가 대치, 중계, 마포, 목동, 강동 한 대여섯 군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원수 다 합치면 한 600명 정도, 600에서 800 정도 될 것 같아요. 한마다 100명 정도 잡거든요. 여기가 중계가 교실이 제일 작아요. 그럼 그 친구들 중에 최상위권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똑같은 세트가 있을 때 이 10문제를 최상위 4% 애들은 몇 분 동안 풀었는데 우리 아이는 몇 분 동안 풀었구나 보이겠고, 정답률은 93%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아이는 70%니까 어디가 부족하고, 고전 시간을 이 친구들은 거의 다 맞았는데 우리 아이는 고전 시간을 많이 틀렸으니까 대부분의 고전 시간가 부족하다는 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가 필요해요. 공부는 감으로 하거나 시간을 엉덩이로 깨우는 시간 끝났어요. 요즘 AI가 지배하는 시간인데 언제 사람한테 하나 막혀서 감정받아요. 최악이 이거죠. 똑같은 아이인데 A학원 가면 고전 시간가 부족하대. 근데 B학원 가면 비문학 독서가 부족하다니까. C학원 가면요, 이 친구가 더 너무 왜 여기는 문법, 문학이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왜 독서라고 하고 여기는 문법이라고 하게요? 혹시 그런 거 안 궁금하세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얘는 우리 똑같은 아이인데 세 군데 컨설팅을 상담을 받으면요, 이쪽 같은 얘는 문학이 부족하대요.
독서가 너는 과학기술을 되게 못한대. 여기가 또 문법이 바보. 한국 사람이 아니래. 들을 때마다 웃기고. 왜 그럴까요? 왜 달려갈까요? 간단해요. 그 학원에서 밀고 있는 강사가 그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말이 돼요? 여러분들이 학원 가면 레테 보시죠? 1시간짜리 레테 안에 우리 아이 몇 년치 공부 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다 사기야. 레테는 사기입니다, 여러분. 레테에 자꾸 혀로 뜨시면 안 돼요. 레테는 제가 우리 아이들 빵점 만들고 싶으면 빵점 만들 수 있어요. 40점 만들고 싶어서 협주기 쉽잖아요. 기주기 쉽잖아요. 40점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타겟팅 때릴 수 있어요. 그런 거 말고 네가 지난 1년 동안 공부했던 모든 문제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그 데이터 보면 야 너는 현대시 문제를 그동안 300문제를 풀었는데 그중에 정답률이 60%다. 너는 고전소설 문제는 350문제 풀었는데 그중에 정답률이 90%다. 너 상대적으로 현대시가 약하구나.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저와 함께하는 1년 전 과정 속에 모든 데이터가 남아있을 겁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아들 고등 대비를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건 제가 확실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도 이걸 만들지 않아요. 강사들이 미쳤다고 이걸 만들겠습니까? 이거 만들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학원은 절대 메가스터디 큰 학원들은 만들지 않아요. 왜 안 만들까요? 왜 만들 것 같아요? 너무 아무리 봐도 효율적이잖아요. 그렇죠? 중국 공부 안 해도 되잖아요. 왜 안 만들까요? 장사가 안 돼요. 애들 성적이 너무 빨리 올라요. 네. 아니 고등 과정을 9년씩 하는 게 말이 안 돼요. 사실은 사법고 시집도 이만큼 두꺼운데 몇 년 안에 하고 공무원 시험보다 쉬운 시험이 수능이에요, 여러분. 네. 근데 그걸 12년 동안 초등학교 6년, 중고등 6년 하고 재수까지 해서 15년씩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건 사실은 다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이용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 3, 4년 전부터 개인 사비를 때려박아서 만들었고 그게 올해 런칭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아이들 작년에 이미 제 아이들 썼고요. 베타 버전, 올해 정식 버전 써였으니까 조금 더 멋진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작년에 제 수업 들었던 학부모님들의 이제 그 증언을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매일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국어가 습관입니다. 이제는 국어 공부가 루틴처럼 자연스럽다. 이게 우리의 최종 목표예요. 국어는 특정한 시간을 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정해진 시간.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 공부하잖아요. 막 2-3시간 몰아서 공부하면 그건 빵점 돼요. 아무 의미 없어요. 혹시 하루 일주일에 하루 동안 몰아서 말하시는 분? 나는 금요일만 말해. 그런 사람 없잖아요. 골고루 언어량이 나와야 골고루 성장하는 거거든요. 말을 꾸준히 해줘야 되거든요.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1시간씩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2-30분씩만 꾸준히 하는 거예요. 라이트하게. 그렇게 해도 충분해요. 오히려 훨씬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제 루틴화 시키는 게 목적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아이가 다음 수업도 등록해달라고 먼저 말했죠. 이게 되게 좋았대요. 학원을 엄마가 등록해달라는 말이 되게 듣기 좋죠. 돈 나가는 얘기를 하는 기분은 좋죠. 처음에는 듣기 싫었던 아이가 몇 번 들어보자고 시작했다가 다음 달이 되니까 자기가 먼저 신청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잘하는 친구들 속에서 주눅 들 때도 있지만 참고로 제 학생들은 잘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제가 중3을 하늘에서 뚝 떨어서 개강하는 게 아니라 저는 온라인 강의도 꽤 오랫동안 하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제 수업 들은 친구들이 많아서 그 친구들은 이미 고등학교 2, 3학년 레벨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제가 중계 현강 개강한다고 그러면 이제 오는 거 너무 신나가지고 선생님 보려고. 그래서 선생님의 응원 덕분에 계속 해보겠다는 마음이 생겼다. 이런 것도 있죠.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은 틀려도 괜찮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맞히려고 풀어요? 틀리려고 풀어요? 맞히면 기분 좋죠. 틀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국어가 왜 멀어지는 줄 아세요? 자, 자신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우리 아이가요 국어 문제를 풀었어요. 시험지를 갖고 있는데요. 채점하는 걸 봤어요. 식탁에서 이걸 보여준 거예요, 엄마한테. 그때,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라고 하실 수 있는 분. 이 시험지를 보고 의연하게 대할 수 있어요? 쉽지 않죠. 네. 무슨 일이야? 비가 내리네? 날씨 좋은데? 이러면서. 네. 여러분, 이런 아이들을 보고, 긍정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국어는요, 맞히려고 푸는 게 아니라 틀리려고 풀어야 돼요. 틀려도 괜찮다라는 말이 가장 아이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제가 봤던 수강 후기 중에 하나가
선생님을 만나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틀려도 괜찮다는 말을 듣고 집에 가서 펑펑 울었대요. 왜냐면 항상 우리는 어떤 걸 원해요? 이걸 원하지, 그죠? 그죠? 근데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뭐 틀려요? 틀리죠.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점점 그것에 멀어져요. 왜 멀어져요? 혹시 우리 아이들이 채점 이렇게 하는 친구 있나요? 채점을 하는데요. 동그라미만 채점하는 애들 있어요. 이 친구들이 이미 이 친구는 국어나 그 공부가 감추고 싶은 거예요. 엄마가 그어진 거 보면 잔소리하고 싫은 소리 하니까 겉에서 멀리 보일 때는 어떻게 보여야 되죠? 동그라미가 많은 것처럼 보여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동그라미를 치고 있으면 이제 국어를 정확하게 보지 않아요. 멀어진 거예요. 적대감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채점한 친구들 있죠. 동그라미 채점하는데요. 틀린 거 채점하긴 해요. 이렇게. 베이지도 않게 해요. 그러면 이 친구들도 이미 사실은 감추고 싶은 거죠. 자신감이 없는 거. 틀려야 부딪혀야 개선이 되는데 개선할 여지가 없는 거죠. 감추는 게 전부죠.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틀린 걸 잘 체크합니다. 근데 그 해설을 딱 보고 이렇게 체크. 이건 최악이에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뭐냐면 다음에는 맞출 수 있을 것 같다는 감정인데 반드시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하는 친구들이 진짜 멋진 최상위권이 돼요. 이렇게 체크하고요. 해설을 보고 한 번 더 체크하고 있어요. 얘는 다시 보겠죠, 무조건. 근데 이렇게 하면 다시 볼까요, 안 볼까요? 우리 아이 찍어서 맞힌 문제 다시 봐요. 아싸! 찍어서 맞히면 좋아해요. 찍어서 맞히면 수치스러워할 줄 아는 아이가 돼요. 그런 게 태도예요. 찍어서 맞히면 전 옛날에 벽에다가 머리를 박았어요. 찍을 거면 선택하지 않아야 됩니다. 찍어서 맞히는 순간 그건 그냥 틀린 것보다 더 나빠요. 왜냐면 다음에 그걸 눈 가리고 아웅하겠다는 뜻이에요. 오늘만 넘기면 된다는 태도가 얼마나 아닌 태도입니까? 오늘. 그래서 저는 학생들 뭘 가르치냐면요. 따라해볼까요? 선택하지 않을 용기. 3번과 4번이 헷갈려요. 몇 번 찍으실 거예요? 이때 선택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풀 도중에 틀렸다고 바꿔칠 수 있는 아이를 만드는 게 제 목표예요. 그럼 이 문제 다시 볼까요? 볼까요? 그렇죠.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애들 아싸! 찍어도 되는 순간은 인생에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수능 날입니다. 수능 날은 어떻게든 찍기도 나에게 가르쳐요. 몇 번을 찍어야 되는 거야. 네. 이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1, 2, 3, 4번 중에 헷갈리면 몇 번 찍어야 돼요? 3번이 이게 다 굿이 옛날 옛날 거예요. 네, 요즘 무조건 1번입니다. 오답률 베스트 10개 중에요. 정답 1번이 6개예요. 최근 3년 동안. 그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 네, 이따 혹시 나오면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해주니까 아이들도 알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해하실 정도면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3학년 되는 애들은 더 잘해요. 그래서 저 수업이 나에겐 무조건 독이지 아니라 득이 되겠구나라는 걸 알아서 뭐 이렇게 신나해하죠. 주변에 제 수업 들었던 학생들 부모님 아시는 분 있으면 꼭 물어보세요. 꼭 물어보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합시다. 네,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국어 1등급 비밀은 어떻게 만든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할 테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대충 듣고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네. 근데 이거는 지금부터 꼭 기억하고 메모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한 30분 떠들었는데요. 제가 했던 말 중에 집에 가면 몇 프로나 기억 남을 것 같으세요? 뭐가 기억이 남을까요? 이것만 기억 남는다. 너 이렇게 풀잖아. 엄쌤이 이러면 안 된대. 그럼 애가 엄마 또 이상한 거 어디서 듣고 왔어. 이렇게 하겠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학원에 가서 수업 듣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수업이든 그 수업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설명회를 오시든 아이가 학원을 가든 3시간짜리 수업을 들으면 그 수업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시간을 따로 확보하시는 게 중요하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셔야 돼요. 그게 대표적인 게 경청이고요. 여러분 지금 한 분도 빠짐없이 경청해 주시면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경청은요 집에 가면 20%도 기억 안 남아요. 제가 지금 수천 단어를 말했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거
저 반달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노력하고 학원에서 우리 아이가 태도 이런 친구들 많아요. 우리 아이는 참 바른데 참 열심히 하는데 미련하게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 나서 안타깝다라고 생각하시죠? 경청만 해서 그래요. 근데 경청이라는 도구는 30점짜리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이 기억할 수 있을까요? 방금 여기 앞에 어머님처럼 정신없이 필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필기라는 도구는 너무 기특하죠, 그렇죠? 아이들 입장에서. 그럼 몇 프로 기억할 수 있을까요? 50%밖에 기억이 안 돼요. 아무리 열심히 필기하고 아무리 경청해도 50점짜리라는 얘기예요. 50점 받으면 1등급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학원 가서 어떻게 하면 이 수업이 100점짜리가 될까요? 라고 생각했을 때 원래는 저는 옛날에 몰래 녹음을 했어요. 다시 듣죠. 그리고 지금은 인강을 저희 다 촬영하거든요. 집에 보내줘요. 다시 보죠.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뭐가 있으면 그걸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셔야 돼요.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무분별하게 학원을 늘리는 건 공부를 하지 말라는 말과 똑같아요. 보세요. 좋은 강사라는 건 어떤 강사냐면 아이들이 길게 공부할 걸 압축해서 요약해서 잘 말해줄 수 있는 강사가 좋은 강사죠. 그렇죠? 그럼 제가 강의 시간 3시간을 떠들면 아이들이 수업 3시간만 딸랑 들으면 잘 거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되겠죠. 그럼 3시간 수업 들었던 내용에 대한 자기가 공부하는 시간 내 것으로 채워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게 몇 배일까요? 3배예요, 3배. 1대 3의 원칙이에요. 엄태욱 강의 3시간 들으면 일주일 동안 엄태욱 강의를 중심으로 9시간 정도 공부를 해야 3시간이 소화가 돼서 다음에 늦게가 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보통 엄태욱 3시간 수업 듣고 일주일 동안 수학 다니고 영어 다니고 빙빙 돌다 그죠? 그럼 지금 숙제는 언제 할까요? 토요일 수업이면 금요일 저녁 숙제 1-2시간이 끝나거든요. 그러면 제자리 걸음밖에 안 돼요. 네. 무조건 기억하시는데 학원 세팅은요. 그 학원에서 다녔던 내용을 복습할 시간까지 같이 세팅하시는 거예요. 그것까지 철저하게 돼야 돼요. 그냥 A 가서 좋다고 나왔다고 가서 막 수업 들으면 들을 땐 좋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지금 들어서 아시겠지만 제 강의력에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검증은 끝났어요. 아이들도 안다고. 저 사람은 딱 듣는 순간 내가 저 사람 수업을 듣고 공부를 못하면 누구 잘못이라고 생각할까요? 내 잘못이 생각해요. 여러분들이든 어떤 어머님들이든 클레임을 건다고 하잖아요. 별얘기 다 하는데 클레임은요 대강사한테 못 걸어요. 걸어보셨어요? 현우진한테 클레임 거신 적 있어요? 정선생한테 클레임 걸어. 선생님 우리 아이 왜 진도가 안 나오나요? 왜냐면 검증 끝났거든요. 아이들도 알거든요. 좋은 강사 선생님 수업을 들었는데 성적이 안 나오면요 아이들은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자존감이 떨어져요. 여러분들 그럴 거 아니에요. 너 엄마가 좋은 선생님 넣어줬는데 대충 유명한 사람 넣어줬는데 왜 성적이 안 나와? 그게 다 누구 탓한 거예요? 아이 탓한 거예요 사실은. 공부랑 멀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의 수업을 최대한 복습할 수 있는 시간까지 가지고 세팅해 주시면 하나씩 차곡차곡 올라요. 그것까지 같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경청하시고 최대한 메모하시고 최대한 기억하고 노력하고 사진도 찍고 녹음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아이들이 많이 할 수 있다면 그런 친구들은 어김없이 1등 손 들어보세요. 자, 나 지금 비밀기에 뭐 올래? 녹음하고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반 1등급이 없는 거예요. 1등급이 있어야 돼요. 한 명 정도는 해야 돼요. 물론 범죄이긴 하죠. 알겠어요? 자, 갈게요. 자, 오늘 할 거는 요 5가지가 메인인데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왜 틀렸냐가 아니라 어떻게 안 틀리게 만들 것인가. 제 수업이 많았습니다. 아이들한테 왜 틀렸어? 라고 물는 건 최악이에요. 그렇게 물으면 돼요. 왜 틀렸는지 생각해봐. 생각 의자에 앉혀. 그건 초등학교 때 하는 거예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변화하는 입시 환경과 위기 요인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찾아올지 현재 우리 아이가 처한 위치가 어딘지를 빠르게 설명드리고 두 번째는 국어 학습이 바뀌었어요. 패러다임이고 우리 아이들과 대화법 강의 드릴 겁니다. 대화법. 우리 아이랑 혹시 의사소통 잘 통해요? 아직은 사람이 아니라 좀 안 통하긴 할 텐데 사춘기 아닌가요? 그렇죠. 거의 동물에 가까워요. 교육학적으로 15세 미만까지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건 이성적 능력이 최고조에 달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중등공부, 고등공부 되게 갭차 크다고 하는데 실제로 얼마나 차이나는지 찾아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죠. 막연하죠.
그 막연함이 국어 성적을 망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보여드릴게요.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번째는 지금 현재 최신 수능 문제 트렌드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 이거는 올해 수능과 작년 수능까지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는 문제풀이 전략이 왜 중요한가. 자, 아까 전에 5개, 3개, 3개 맞췄던 친구들 중에 B는 전략이 없는 거예요. 무식하게 그냥 1번부터 순서대로 푸는 거예요. 여러분, 수능 문제 45문제인데 1번부터 순서대로 풀어야 될까요? 아니면은 순서를 내가 임의대로 바꿔야 될까요? 바꿔야 돼요. 1번부터 순서대로 푼다는 뜻은요, 출제자가 만들어 놓은 의도에 그대로 빠진다는 뜻이에요. 자, 내가 10번 문제 어렵게 내야지. 야, 태우가 너네 한번 10번 문제 한번 걸려 넣어잖아. 그걸 다 계산할 거 아니에요. 배치를 하잖아요. 똑같은 시험인데요, 10문제가 어려워요. 항상 그 10문제를 만약에 1번부터 10번에 배치해 놓으면 이 시험은 어려운 시험이 될까요? 쉬운 시험이 될까요? 초고난도 시험이 돼요. 긴장된 마음으로 막 애들 수능 볼 때 엄청 떨려서 손발이 차가지고 막 심장소리가 밖으로 들려요. 막 이렇게 들려요. 근데 풀려고 하는데 1번부터 안 풀려. 모르겠어. 2번 풀었는데 안 풀려. 3번 풀는데 안 풀려. 그럼 머리가 새하얘질까요? 새하얘져요. 그 순간 막 뒤에 풀 수 있어 많은 거죠. 근데 1번부터 10번을 만약에 건너뛰고 11번부터 풀 수 있는 친구도 있다면 시험 되게 편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고등 입시 전략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에게 맞는 거. 그래서 그 얘기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우리 여러분들 다 공공학번인 거 아까 합의했으니까 공공학번이에요. 이때 이런 신문기사가 있어요. 1997년, 99년도 기사인데요. 올 수능 재수생이 꼴린다. 문제 쉽다고 25만 명이 재도전했다. 이때 여러분들 수능 응시인원이 몇 명이냐면 89만 명이었어요. 자, 여기서 문제. 현재 우리 아이들 수능 응시인원이 몇 명일까요? 네. 아시는 분? 네. 자, 이 중에 한 명 손들면 1등부예요. 그거요. 우리 아이를 대학을 인서울을 보내고 싶은 분인데요. 경쟁자가 몇 명인지 몰라요. 1등급은 몇 명이나 받을 수 있는지조차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분들 1등급 몇 명? 여러분들도 그런데 아이들은 더 알까요? 모르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알아야 돼요. 몇 명 보내면요, 우리 다음 데이터 보낼 수 있네요. 52만 명. 52만 명이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1등급 몇 프로라고요? 4%요? 그러면 50만 명 중에 4%는 몇 명이에요? 5, 4? 어려운 문제 구할 것도. 우리한테 수학 못한다고 하면 안 돼요. 2만 명. 몇 명이에요? 2만 명. 1등은 몇 명 준다고요? 2만 명. 재수생이 우리 몇 명이에요? 17만 8천 명이에요. 1등은 몇 명인데요? 2만 명이에요. 우리 아이가 재수생 입기고 1등급 받을 수 있어요? 재수생이요. 줄었어요? 늘었어요? 줄었죠. 25만 명에서 뭐로 줄었어요? 18만 명으로요. 그럼 줄은 거예요? 아니죠. 89만 명 중에 25만 명은 27%예요. 52만 명 중에 18만 명은 34%예요. 여러분 세대 때랑 우리 아이 세대 때는 재수생이 늘었어요? 줄었어요? 엄청 늘었죠. 여기서 문제. 재수생이 공부를 잘할까요? 현역이 공부 잘할까요? 재수생이요? 얼마나요? 얼마나 공부 잘할 것 같아요? 많이? 100당 많이. 몇 배나요?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죠. 그냥 막연하게 재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기 싫죠? 시키기 쉽지 않죠? 시킬 수 있으면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돼요. 공부량 차이가 비교도 안 돼요. 자, 볼까요? 대충 계산해 볼까요? 자, 고1 때 우리 아이 고1 올라가서 공부하는 공부량을 다 마음속에 더하세요. 더하셨어요? 이걸 우리 동그라미 표시합시다. 고1 때 공부량. 고2 되면은 공부를 1학년 때보다 많이 할까요? 적게 할까요? 많이 하겠죠. 사람이니까. 그죠? 학생이니까. 많이 해요. 이만큼 하겠죠. 그쵸? 공부량 다 더했어요? 고3 되면 공부를 더 많이 할까요? 적게 할까요? 많이 해야죠. 사람이니까. 그죠? 여기 다 더하세요. 곱하기 3 하시면 재수 1년 공부량 나와요.
재수 1년 공부가 고등학교 전 1, 3학년 전 과정 3배만큼 공부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9년 다니는 과 나오더라고요. 왜일까요? 왜요? 왜 재수 선생님이 압도적이랄까요? 간단해요. 우리 아이 재수생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봐야 안 봐요? 수행평가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자친구 사귀어야 안 사귀어요? SNS 해요, 안 해요? 클럽 활동 해요, 안 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만 해요? 술만 쉬고 그런 친구들이 재수생들. 그러니까 현역은 죽었다 깨어나 재수를 못 이겨요. 이게 쉽지 않다. 근데 더 슬픈 건요, 이때의 재수생 모습과 이때의 재수생 모습이 달라요. 이때 재수생들은요, 저 때만 해도 재수하면요, 군대 갔다 왔던 형들이 공부를 뒤늦게 다시 정신 차리고 하는 형들이 많아요. 재수학원 가도 맨날 옥상에 올라가서 담배 피는 형들이 되게 많아요. 동네에서 3, 4쓰레 마시는 거 있고, 재수생들 공부를 대부분 안 하거든요. 여기 재수생 공부는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것도 하나 알려드릴까요? 대치동 휘문고등학교 재수 비율이 몇 프로나 될까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휘문고, 진선고 몇 프로야? 50%요? 어느 휘문고죠? 70%입니다. 70%. 더 쉽게 얘기하면 작년 전교일등이 아직 대학을 못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재수생의 수준이 높아요? 좀 낮아요? 높아요, 봐야죠. 그러니까 재수는 하는 순간 현역들이 못 따라가요. 근데 그 친구들이 17만 명이 포진되어 있고요. 2만 명은 밖에 안 준다고 했던 겁니다. 이게 공상 현실이죠. 고1, 그러면 더 슬픈 일이 있어요. 그 2만 명 중에요, 1만 명은 이미 작년에 1등을 받았던 형들이에요. 반수생이거든요. 제 친구, 제 제자가 반수한데요, 의대 갔거든요. 오늘 연락 왔어요. 그래서 반수, 너 왜 반수야? 서울대 의대 가려고요. 걔수는 5일등. 미친 거 아니야? 그래도 저 자신 있어요, 걔가. 그 차이예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요즘 모든 학원들이 중등 하는지요? 고3 때 수능 준비했을 때 이미 늦는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5, 6년 전에 제 대치동에서 빵 떴던 이유가 고1 특강이 빵 뜬 거예요. 고1 때 또 수능 가르치겠다 였어요. 그래서 그때 난리가 났었죠. 네, 시료를 잘 탔죠, 제가. 근데 이제 고1 도 늦는다 이렇게. 언제부터 시작하죠? 중3. 그래서 4년, 5년 전부터 중3 콘텐츠를 만든 거예요. 중등 교지 자체가 저는 이미 대치동에 4년 전부터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현실이다. 이 얘기를 지금 듣는 거는 들으니까 어때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좀 무섭죠? 오히려 즐거워하셔야죠. 왜냐면 지금 이 얘기를 아는 사람은 전국에 몇 명 되지 않거든요. 주변에 있는 중상 어머님들 이걸 알까요? 여러분 다 모르셨잖아요. 몇 명 오는지. 1등급이 몇 명, 1등급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못 받아요. 실적으로. 그냥 남들처럼 똑같이 해서는 미리미리 준비하면 생각보다 수월한데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이미 국어에 대한 적대감이 한번 형성되면 다시 돌이킬 수 없어요. 그게 생기기 전에 잡죠. 자, 갈까요? 자, 수능 출제 트렌드 한눈에 보기입니다. 요게 앞으로 3년 동안 우리 아이들에게 가야 될 방향이 될 거예요. 첫 번째는요, 지문이 되게 쉬워졌습니다. 지문이 옛날에 어려웠어요. 5, 6년 전에요. 너무너무 어려워서요, 3년 전에 대통령이 한번 화가 났어요. 그래서 수능을 뒤집었거든요. 그때 수능이 지문이 쉬워졌어요. 근데 이런 얘기죠. 킬러 지문과 문항 내시 막 했거든요. 방송에서 그랬죠? 근데 변별력은 있어요. 이게 뭔 개소리인가 싶었죠. 킬러는 없는데 변별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번호 장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평가원에 1, 2, 3, 4, 5번 중에 애는 틀리면 보통 몇 번 찍는다고 할까? 3, 4, 5번 찍죠. 정답 번호에 8개를 1번으로 만듭니다. 우리 아이들은 1번 문제를 풀 때 어떤 마음으로 푸냐면요, 1번 딱 읽는 순간 아리까리 하잖아요. 왜냐면 정보가 아직 없잖아요. 일단 한번 넘겨볼까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러다가 3, 4, 5번 중에 되게 매력적인 오답을 하나 섞어놔요. 그럼 3번에 낚이는 거죠. 이걸 극복해야 되는 순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제자들 뭐라 가르치면요, 그럼 따라해볼까요? 1번 선지는 최소한 2번 이상 된다. 이거를 내면화시켜야 돼요. 1, 2, 3, 4, 5번은 그냥 읽으면 안 돼요. 1번을 보고 한번 아웃에 한 번 더 보래. 한 번 더 봐. 이 태도가 점수를 만들어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지문은 쉽지만요, 선택지가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선지 싸움이라고 해요. 선택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 제가 아까 독서를 많이 해서 성적 안 오른다고 그랬죠? 안 오른다고 그랬죠? 독해력은 지문이거든요. 선택지는요,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영역이에요. 선지라는 개념을 알 수 있고 해서 들어야 돼요. 지문 공부만 하는 건 끝났습니다. 선지 공부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고등 내신은 100% 선지 싸움. 왜냐면 고등학교 때 학교 시험 범위 이미 다 줬기 때문에 지문 다 알아요. 외우고 들어간다고요. 결국 1등과 30등, 100등은 뭐로 결정되냐면 1, 2, 3, 4, 5번 선지 안에서 누가 함정에 빠지냐, 누가 문제 대충 봤냐, 이거죠. 그쵸? 적절한 건데 적절하지 않은 걸로 문제 잘못 봤냐. 선지를 얼마나 내가 꼼꼼하게 정확하게 보는가가 점수를 받는다. 선지 싸움 된 거고요. 두 번째는요, 문학이 어려워졌어요. 문학이 되게 어려웠어요. 문학 어려운 거 아닌가요? 안 어려웠어요. 엄청 쉬웠어요. 그것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트렌드를 알아야 되는데. 자, 볼까요? 자, 이게 2021년 수능 문제 오답률 베스트 10이에요. 그러면 19번, 16번, 31번이 좀 어려웠다, 이렇게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그게 어떤 문학인지 보면요. 인문 철학이니까 독서예요. 자, 보세요. 독서, 문학, 독서, 화법과 전문 문학이었어요. 보이세요? 그럼 독서 비중이 7 정도 되는 거죠. 70%.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볼까요? 자, 화작 언매죠. 독서. 1, 2, 3, 4, 2, 5, 2는 다 누가 차지해요? 독서. 총 17문제밖에 안 돼요, 독서. 그 중에 독서 7개가 어려웠고요. 문학 하나, 문학 둘, 문법 하나 들어갔어요. 이게 몇 년 전이에요? 5년 전. 아시겠죠? 근데 작년 올해 거 딱 볼까요? 2026학년도죠 지금. 독서, 문학, 화작, 문학이에요. 네, 그러니까 문학이 자꾸 등장하죠. 어디요? 상위권이에요. 네, 문학은 그러니까 어디가 어려워지냐면 지문과 선지 둘 다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학 공부를 미리 하지 않으면 고등학교 때 가는 순간 박살나요. 그리고 고등국어 내신은요 70%가 문학으로 시험 봐요. 문학으로 시험 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문학이 뭔지 잘 몰라요. 시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공감이 안 되는데 이해가 안 가는데. 문학은 이해하는 장르가 아니에요. 문학 이해 못합니다. 우리 아이한테 문학 이해시키려고 하면 폭력이에요. 뭔가를 이해한다는 건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 맞죠? 경험이 있으면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아이 경험해본 적 있어요? 문학에 나오는 상황을요? 우리 아이 지금 모태솔로 아니에요? 근데 문학 작품에 나오는 70%가 남녀 간의 사랑과 이별이거든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부르다가 죽을 이름이요가 이해가 될까요? 그게 남친과 이별하고 그 사람 이름 부르다가 죽을 것 같은 기분이죠. 그건 또 한 번도 못 줬죠. 우리 아이가 문학을 이해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아이 집에 혹시 모시고 있는 임금님 있어요? 왕이 있나요 집에? 문학, 고전 문학이 7, 80%는 임금님에 대한 충성이에요. 누구한테 충성하고 있나요? 그런 거 없죠. 불꽃 효자, 효가 중심인데 항상. 효도 하나요. 효도 받고 계신가요? 네, 그렇죠. 우리 아이는 도시를 좋아해요? 자연을 더 좋아해요? 우리 아이는 시그니엘 가서 호캉스 할래? 아니면 지리산 가서 산나물에 킥해서 먹을래? 치켜서 먹을래? 뭐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고전 시간에 80% 주제가 자연 친화거든요. 그럼 이해가 될까요? 얼마나 매일자가 그렇죠. 말도 안 돼요. 여러분 리어카 타실래요? 람보르기니 타실래요? 근데 리어카 타고 필리핀이잖아요. 애플 필리핀이잖아요. 그러니까 문학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문제 속에서 뭘 요구하는지에 따라서 해석하는 장면이지 이해하는 장면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이해를 자꾸 시키려고 그러고 이해 안 돼? 외워! 진달래꽃 외워! 말도 안 되는 공부를 중등학원에 교육시킨다. 중등학원에서 어휘 시험 보죠. 어휘 시험 보는 학원은 일단 걸르셔야 돼요. 어휘 안 외워져요. 영어는 어휘가 외워지는데요. 한국어는 어휘가 절대 안 외워져요. 왜냐면 이미 그 단어보다 쉬운 단어가 아이한테 있어요. 그래서 대체가 안 되거든요. 한국어, 모국어, 어휘 어려운 게 10배 이상 어려워요. 근데 왜 자꾸 학원에서 사자성어 시험 보고 맨날 왜 그럴까요? 공부를 뭔가 시킨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 사자성어 고등학교 가면 한 개도 기억 안 나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공부 그만하시라.
라는 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전략을 짤 거냐면요, 무너지는 구간, 앞으로 무너질 내용들은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거기를 미리 막아버리고 무너지지 않게 최소한의 미리 준비를 할 겁니다. 댐이 곧 무너진다는 걸 알고 있으면 미리 보강해야 되는 거 맞죠? 내가 무너진 파트가 3가지가 있는데 고1 때 우리 아이한테 물어봐요. 너 지금 현재 국어 중에 뭐가 제일 어려워? 그럼 뭐가 제일 어렵다고 할까요? 문법이요? 아니요. 고전시가 안 돼요. 해석이 안 돼, 엄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 고1 아이한테요, 1년이 지나고 고2가 됐어요. 너 뭐가 제일 어려워? 뭐라고 대답할까요? 고전시가라고 대답해요. 1년 동안 변화가 없어요. 고3이 돼서 우리 아이한테 너 뭐가 제일 어려워?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갑자기 과학기술이 어렵다 그래요. 그럼 1위는 뭐야? 고전시가라고 하거든요. 네. 3대장이 있어요. 과학기술, 고전시가, 문법. 3개. 네. 여기가 이제 아킬레스가 돼요. 근데 최상위권한테 물어보면 다르게 나와요. 최상위권은 뭐가 제일 어려워? 뭐라고 대답할까요? 현대시가 제일 어렵습니다. 실제로 최상위권 문제는 현대시가 제일 어렵게 나와요. 고전은 되게 단순해요. 사랑, 이별, 리편넷도 끝이에요. 근데 현대시는 여러분들 하루에도 마음이 수십 번 왔다 갔다 하시죠. 지금도 계속 마음이 바뀌죠. 좀 들어야 되겠다, 안 들어야 되겠다. 현대인들이 복잡하다고요. 현대인들이 훨씬 더 시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혹시 그 한강 선생님의 채식주의자 들어보셨죠? 실제로 보신 분 있나요? 이해가 되던가요? 포스트 모더니즘 조금 이해가 돼요? 안 되거든요. 아이들 그걸 보는 순간 이게 뭔 개소리야. 근데 그런 게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게 요즘 트렌드다. 그러니까 내 멋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아니면 출제자가 준 근거로만 풀어야 돼요? 근거로만 푸는 연습이다. 상상 개입하면 안 돼요. 너의 경험 갖다 대지 마. 너 경험도 없잖아. 이렇게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만 주어진 정보를 잘 활용해. 이거. 근데 그 정보 어디 나오냐? 지문에 안 나와요. 문제에 나온다고요. 문제. 하늘이 파래요. 파란 하늘 보면 기분 좋으세요? 파란 하늘 보면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아요. 어머니도 좋으세요? 뒤에 어머니도? 좋으세요? 좋으세요? 저 기분. 맨 밑에 집에 가면 이제 육아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면 파란 하늘이 있다라는 문장을 보고 어떤 사람은 기분이 안 좋다 해석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좋다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럼 나는 내 필링과 내 이해대로 내가 현재 처한 상황에 따라서 안 좋다고 그랬는데 좋다 그럼 이상하고 좋다 그랬는데 안 좋다고 이상한 거잖아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요, 문제를 봤더니 보기에 현재 이 사람은 여자친구와 이별한 상태다 이렇게 줘요. 그럼 지금부터 읽어야 돼요? 보기부터 읽어야 돼요? 보기부터 읽어야 돼요. 보기에서 상황을 준다고요. 아, 이별했다는 상황을 보고 하늘이 파란 걸 봐. 그러면 그 시를 플러스적으로 생각하면서 해석해야 돼요? 마이너스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요 친구랑 이별했는데 좋아 이런 친구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파란 하늘을 좋아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질문에서 보기에서 이 상황이 우울하다고 하니 오늘 파란 건 우울한 거 생각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를 내려놓는 공부 태도가 필요하다. 근데 중학교 때 애들이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돼. 절대 못 내려줘요. 꾸준히 옆에서 계속 얘기해줘야 돼. 지금 한참 사춘기가 막 물을 일을 때잖아요. 그게 뭐예요? 나밖에 못 되는 거죠. 사회화가 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중요한 구간들을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태도죠. 공부는 성실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실한 건 디폴트 기본값이에요. 뭐가 필요하냐면요, 검증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성실을 넘어선 치열함이 필요하다. 알 것 같다 해서 멈추지 않고 끝까지 눈으로 확인해서 근거를 찾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많이 푸는 행위는 독이에요. 학원에 보냈는데 하루에 50문씩 계속 풀린다. 당장 끊으셔야 돼요. 5문제를 풀더라도 1, 2, 3, 4, 5번에는 모든 지문을 완벽하게 소화할 것을 요구하는 학원이 좋은 학원입니다. 제 수업 안 들어도 좋으니까 꼭 이런 학원 보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1, 2, 3, 4, 5번이 있는데 1, 2, 3, 4, 5번이 있는데요. 애들 1, 2, 3번, 3번 보고 풀었어요? 맞췄어요? 근데 내가 아직 4, 5번 안 읽었어요? 3번이 너무 정답 같아요. 근데 이미 맞췄어요? 그럼 이 친구 4, 5번 뒤에 해설지 볼까요? 안 볼까요? 절대 안 보죠. 이걸 볼 수 있는 친구가 돼야 돼요. 왜냐면 다음에 틀릴 수 있어요. 근데
근데 문제를 많이 풀리고 숙제 검사를 미친 듯이 하면요, 애들 일단 동그라미 처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아이를 망치는 지름길이다. 중등에 이렇게 공부한 친구들 고등학교 때 박살납니다. 맨날 국어공부 뭐하니? 문제 풀어요. 문제 푸는 건 성적 향상 조건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문제 풀이는 성적 향상 조건이 아니다. 문제 풀이는 성적 유지 조건입니다. 문제 누가 많이 풀어야 되는 줄 아세요? 1등급 애들이 많이 푸는 거예요. 1등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문제를 푸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점수는 언제 올라요? 틀린 거 볼 때. 근데 많이만 푼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애들은 대부분 다, 자, 하루에 공부, 2시간, 예를 들면, 10시간 한다 치면, 국어를. 이 중에 문제를 거의 한 8시간 풀고, 오답을 2시간 하는 건 아니에요. 문제를 2시간 풀고, 오답을 8시간 하면 그 성적이 좋다고요. 근데 아이들은 머릿속에 공부 이꼴 뭐예요? 문제 풀이 이렇게 있죠. 공부해? 그럼 문제집 하나 가지고 쳐. 여러분들도 항상 그러시잖아요. 문제 풀었어? 그 말 버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 어디서 못 들으셨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중등 선생님들은 여기까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분이 잘못된 게 아니라 고등 과정을, 전 과정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일단 내신 1등급 100점 맞으면 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그만하셔야 됩니다. 이거 찍으셔야 딴 거 찍지 말고. 이런 거, 이걸 가지고 끝까지 문제를 확인하네. 이런 거 전달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전달하지 마세요. 약속해. 오늘 들은 얘기 전달하지 않는가. 여러분만 바뀌시면 돼요. 모든 문제는 나한테 있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 말씀을 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해요, 엄마가. 아, 애들이 막 삐래요.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아, 그만 우부적거리고 빨리 풀어. 여러분, 빨리 풀어하는 건 금기어예요. 빨리 풀면 정확도가 높아야 떨어져요. 문제 열심히 풀까요? 대충 풀까요? 대충 풀어요. 그 순간 끝이에요. 태도가 박살나는 거예요. 두 번째, 엄마 내가 뭐래? 일단 풀어. 일단 풀어.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보다가 이거 정답 뭐야? 몇 번이야? 자꾸 훈수 주죠. 자꾸 정답 알고 싶으면 빨리, 이게 빨리 풀란 뜻이에요. 다 맞췄어? 몇 점이야?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말에는 기본적으로 맞힌 거와 틀린 거에 되게 집착한다. 이건 왜 틀렸어요? 왜 못 풀었어? 몰라. 틀리니까. 제가 모르니까 틀리지. 왜 틀린 게 없어요? 왜 자꾸 생각하래. 자기야, 김치찌개 맛이 왜 이래? 그냥 맛이 없어. 난 요리를 못해. 그러니까 김치찌개 맛 없겠죠. 시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빨리 하고 가자. 어머나, 다 맞았네. 우리 아들 천재인가 봐. 최악이에요. 다 맞는데 왜 천재야? 다 맞아서 너 되게 노력했구나. 이렇게 해주셔야죠. 애들이 다 칭찬하면 지 천재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국어는요, 현재 내 역량치보다 쉬운 문제를 만나면 100점 나와요. 근데 역량치보다 조금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몇 점 나오게요? 역량치가 이만큼이에요? 100점이에요. 역량치보다 조금 어려워요. 그럼 몇 점 나와야 우리 상식적이에요? 한 90점, 80점 정도 나오면 되는 거죠? 여러분 국어는 60점 나와요. 한 레벨만 올라가면 아예 접근이 안 돼요. 여러분 토익 수준과 토플 수준이 딱 한 레벨 차이인데 완전 다른 시험이죠. 토플과 GRE 대학원 시험 완전 다른 시험이거든요. 그런 거예요. 어휘가 조금만 어려워져도 접근이 불가능한 게 언어거든요. 지드라스트 맞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 무슨 소리야 싶을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라는 뜻이에요. 감사합니다. 이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태도가, 이런 여러분들의 말투가 이런 태도를 만들어요. 빨리 풀라고 하니까 글씨를 갈겠어요. 문제를 안 읽어요. 빨리 풀어야 되니까. 문제 읽는 시간이 아깝죠. 문제 비슷하니까요. 빈칸, 네모칸만 막 거기만 봐요. 짐을 전체 다 봐요. 빨리 풀려고 하고. 5번 선지까지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죠? 3번. 1번 읽고 2번 읽는데 왠지 3번 같아. 그럼 5번까지 읽어요? 대충 감이 찍죠. 왠지 3번. 한 문제 풀고요. 이런 친구 진짜 많아요. 한 문제 풀고 답이 너무 궁금해. 해답 봐야 돼. 3번 아싸. 2번 아싸. 이거 이렇게 하면요, 집중력이 제로예요. 1학년 중학교 때요, 국어 문제 잘 풀어도요, 고1 첫 산모 보면 박살나는 이유가 1번 이유가 뭐냐면 집중력 부재예요. 우리 아이는 최대 집중력이 한 번 순간 집중력이 몇 분 정도 될까요?
10분에서 15분. 근데 모의고사 몇 분 봐요? 80분 봐요. 80분 동안 집중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버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잘하는데 첫 시험에 죽서. 이런 친구의 특징인 줄 알아요? 못 푸는 집에 한 두세 집은 생겨요. 앞부분만 30번까지 못 풀어. 네. 우리 아이들 이런 거 많이 테스트 해보셨죠? 뭐 고1 것도 풀려보고 고2 것도 풀려보고 고3 것도 풀려보셨죠? 그러면 이제 고3 때 거부터 점점점 뒤에 걸 못 풀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죠. 선생님 저희 고1 건 몇 점인데 고2 건 몇 점이에요? 이렇게 하시죠. 그 점수는 의미 없어요. 왜냐면 시간 데이터가 없잖아요. 문제를 풀자마자 정답부터 맞추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태도가 이렇게 바뀌어요. 모든 필기를 또박또박 하는 태도. 그래서 제 수업 시간은 필기 검사입니다. 날렸으면 다시 써오라고 합니다. 네가 필기를 하는 이유는 뭐야? 다시 보려고 하는 거야. 너 알아볼 수 있어? 알아볼 수 있다고 무게를 잡고. 그래? 그럼 내가 알아볼 수 있겠어? 문제 발목부터 읽어야 되고요. 빈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빈칸 주변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순간 아이들의 상위권으로 올라갑니다. 밑줄 친 단어가 중요한 건 그 주변 단어, 상황과 맥락이 중요합니다. 속도보다는 정확도를 신경 쓰는 게 맞아요. 문제 빨리 푼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한 땀 한 땀 보는 게 중요하고, 정답을 보여줘도 꾹 참고 5분까지 읽어줘야 돼요. 판단 근거를 못 풀어야 돼요. 너 이거 3번 왜 찍었어? 그럼 또 이렇게 나가죠. 뭔가 3번인 것 같아. 여러분 3번인 것 같다라는 말투가요 뭐뭐인 것 같다기 때문에 maybe예요. 아니 maybe 3번. 근데 9번은요 should랑 must를 찍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3번일 수밖에 없어요. 3번이어야만 해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한 문제 또박또박 푸는 태도가 너무너무 아시겠죠? 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태도가 되려면 숙제를 많이 내면 안 된다. 문제풀이가 많으면 안 된다. 그럼 절대 이렇게 안 해요. 한 지문을 완벽하게 해오는 것, 그게 제 목적입니다. 아시겠죠? 문제풀이와 정답 확인 시간을 각각 충분히 갖는 태도. 문제풀이가 뭐 30분 했으면 해설 보고 오답하는 것도 30분. 근데 대부분은 50분에 10분이에요. 정답에 집착하지 않는 태도.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은 이런 사실 잘 모르면 세 가지 오해를 하는데요. 책만 읽으면 점수 오른다는 오해. 배경 지식 많으면 점수가 오를 거라. 옛날에 그랬거든요. 요즘에 안 그래요. 세 번째, 오답은 실수다. 실수가 아니에요. 실수할 수밖에 없는 태도가 문제입니다. 사람을 바꿔요. 국어는 모국어라서요. 내 몸에 붙어있는 습관입니다. 사람이 안 바뀌면 점수가 안 바뀌어요. 아시겠죠? 그런 것들을 개선해 봅시다. 자, 이제 다음 챕터입니다. 여기까지 어쨌든 집중력 유지 잘 하고 계시나요? 괜찮아요? 박수 세 번 하고 시작합니다. 박수 세 번 시작! 좋아요. 공부할 때 이런 리프레시 타임 있어요. 80분 동안 문제 풀다가요, 한 20분 돼서 내가 집중이 떨어지는 걸 느끼잖아요? 그러면 저는 보통 제자들한테 펜 늘어놓고 눈 감고 20초 동안 있어요. 네, 그리고, 이 3분이 맞다. 오늘 가서 열심히 해보자. 오늘 열심히 하자. 가만히 있다가 딱 눈 뜨면요, 집중이 쫙 생겨요. 무거운 거를 연달아 10분 동안 들고 있으면 팔 아프죠? 근데 5분 들고 있다가 잠깐 10초 바꿔뒀다가 다시 들 수 있죠. 똑같아요. 집중력은 같은 강도로 계속 가는 것보다 잠깐 확 내려주고 팔 풀리고 다시 들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자기만의 루틴을 시켜줘야 돼요. 그렇게 80분을 3번에 끊어서 가고, 처음에 중학생들은 4번에 끊어가고, 고1 되면 3번에 끊어가고, 고2 되면 2번에 끊어가고, 고3 되면 1번에 끊어가는 것처럼 순차적으로 체계적으로 흘리는 거지. 그냥 집중해, 열심히 풀어. 우리 아이가 틀렸어요, 실수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엄마가 실수해서 3개 틀렸어.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뭐라고 화상하셨어요? 왜 실수했어? 엄마 어떻게 하면 실수 안 해? 그럼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다음에는 눈을 더 크게 뜨고 집중해서 봐. 최선을 다해. 문제 끝까지 봐. 그렇게 한다고 실수가 줘야 되지 않거든요. 예, 그런 것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중등국어랑 고등국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데 이런 글법들은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시각적으로 보여드릴게요. 느낌만 보시면 돼요. 이게 중3 문제집이에요. 아마 빠작일 겁니다. 빠작 3 다 갖고 계시나요? 거기가 중학교 때 배우는 지문의 길이와 밀도가 이렇게 됩니다. 보이시죠? 바로 오른쪽 보이세요? 이게
고1 3월 모의고사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9개월 뒤 우리 아이가 볼 시험. 그러니까 이런 글을 보다가 이런 글을 보면 아이들이 끝까지 읽어요? 중도 포기할까요? 중도 포기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요령 없이 이렇게 쭉 읽고 있으면 답이 없다. 이거를 끊어서 여기 끊고 여기까지 끊어 읽은 상태에서 너와 관련된 문제가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분할해서 갈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럴까요? 방금 지문이라 그래요? 지문이 엄청 길어져요 일단. 그러니까 애들이 배신감을 느끼는 거. 엄마 이 긴 줄 난 처음 봐. 두 번째는 선지입니다. 중학교 때 우리 아이가 만나게 된 1, 2, 3, 4 문제 선택지는 이렇게 한 줄짜리가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휙 읽어도 눈에 좋아요. 오케이 맞아. 맞아 이렇게 풀겠죠? 근데 고등학교 딱 되는 순간 고1 3모가 이렇게 한 문제가 나와요. 선지가 몇 줄이요? 두 줄, 두 줄, 두 줄, 세 줄, 세 줄.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근데 선지만 나와요? 보기도 있어요. 보기가 지문만큼 나와요. 그러니까 글밥을 이렇게 긴 걸 안 읽어봤다 훈련이 돼 있는 친구들은 아예 못하겠죠, 그렇죠? 또 갈까요? 국어 시험뿐만 아니라 국어가 왜 기초 기저 과목이 되냐면요. 고등학교 1학년 수학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해석해야 돼요, 아니야?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수학을 잘하는 애들은 다 국어를 먼저 공부 잘해요. 이해했나요? 근데 국어를 잘하는 애들은 수학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수학을 잘하면 무조건 뭘 할 줄 알아야 돼? 국어를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길어요. 근데 이뿐만 아니라 뭐도 있냐면요. 사회 문제도 이렇게 길어요. 결국에는 국어라는 과목은 모든 영역에 다 영향을 미치겠죠. 고등학교 1학년 딱 되는 순간 배신감이 이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힘들어지죠. 중등과 고등의 엄청 큰 차이가 여기서 해석되는 거고요. 자, 지문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글을 읽어라 그러면 이렇게 그냥 글이 하얗게 보이겠죠. 근데 제가 추구하는 건 뭐냐면 이 글을 보고도 오른쪽처럼 파란색만 딱 눈에 보이게끔 만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한 문단을 보더라도 선생님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해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대부분 다 하얀 건 글씨고 검정 건 종이네 이 생각하고 그냥 무지성으로 읽어요. 자 보세요. 자 재미있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호네트는 개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인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라는 문장을 딱 읽었어요. 여러분들 읽으셨다고 칠게요. 이 여기다가 어디다 밑줄 치고 싶으세요? 호네트라는 사람이 개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인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문장 딱 읽어. 인정. 또요. 실제로 이거 아이들이 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밑줄 쳐요. 이렇게 쳐요. 그냥 실제 시험지예요. 그러니까 호네트 하나 중요하죠? 행복한 삶 생각이 돌려야 돼요. 사회적 관계 이거 중요한 것 같고 이루어지는 인정 밑줄 쳐요. 이렇게 밑줄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관점을 바꿔볼게요. 아마 지금 우리 아이들 이렇게 풀 거예요. 대부분다. 근데 생각해볼까요? 호네트라는 사람은 안 중요해요. 거기 어차피 문제가 다 호네트일 거니까요.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위하지 않아요? 행복한 삶을 원해요? 원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개인은 행복한 삶을 위하지 않아요? 이걸 굳이 왜 밑줄 외쳐요? 칠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에 인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필요 있다고 생각하세요? 엄마가 나에 대해 인정해줘야 행복한 거 맞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두 줄은요 상식적으로 납득돼야 안 돼요? 돼요. 밑줄 하나도 칠 필요 없다고. 근데 애들 어디다 쳐요? 일단 호네트. 행복한 삶 뭔가 중요해요. 인정. 근데 여러분 너무나 상식적인 것들은 사실은 밑줄 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조차 판단할 수 없어요. 그냥 다 모르치는 거예요? 너 그걸 왜 쳤어? 왠지 쳐야 될 것 같아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밑줄이에요. 그래서 이 밑줄을 최적화시켜서 필요한 것만 남겨주는 거예요. 자 밑에 볼까요? 그에 따르면 인정은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존중을 의미하며 개인의 정체성은 목적격 나에 대한 주격 나의 반응에 대해 형성한다고 했을 때요. 어디다 밑줄 쳐야 되냐면요.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존중 이런 거 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 여러분들이 저를 존중해 주시면 저의 개인의 제 정체성에 대한 존중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하는 거죠.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지, 맞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주식이 없으니까 기억할 필요 없는 거예요. 문제 나와도 거기를 상식으로 풀면 돼요. 하지만 목적격 나에 대한 주격 나의 반응, 이게 무슨 뜻일까라는 궁금이 생기죠. 처음 보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것도요, 무조건 무턱대고 유지치면 안 돼요. 왜냐면 한 번 나오면은 중요한 게 아니라 두 번째 반복됐을 때 중요해요. 그러니까 목적격 나, 주격 나라는 말을 아는 K 중딩은 없을 거 아니에요, 한 명도. 그럼 반드시 지금 설명해 줄까 안 해줄까요? 해주겠죠. 그럼 그 설명해 주는데 미술 쳐야지. 목적격 나, 주격 나 모르는 거에만 미술 쳐봐야 소용이 없다.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미술 치는 게 좋다. 그러면 목적격 나는 규범, 추상화, 주격 나는 고유한, 이런 것만 딱 잡는 거예요. 목적은 추상적인 거고 주격 나는 고유한 거야만 딱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고유한 건 뭐야? 주격,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데 한 문단이. 아이들은 엉뚱한 대답을 다 치고 중요한 건 다 빼버린다.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요약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단계에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선의 흐름이라는 이야기를 또 들어야 되는데요. 우리 아이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어요? 이거 풀지 않나요? 왼쪽이 지문이고 오른쪽이 왼쪽이 여기가 지문이고 오른쪽이 문제면 이거 풀지 않나요? 지문 읽고 문제 풀 때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문제 풀 때? 자꾸 찾으러 가죠. 그죠? 국어 문제 푸는 걸까요? 아닐까요? 이렇게 찾아요, 자꾸. 어딨지? 찾죠, 그렇죠? 이건 국어 문제 푸는 게 아니에요. 따라해볼까요? 시력검사. 시력검사. 중학교 때는 시력검사가 잘 먹혀요. 왜냐면 추론 문제가 없거든요. 추론 문제가 없어요. 추론이라는 건 숨겨진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문에서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에 그대로 나오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풀다가 자꾸 찾으러 가죠. 이 습관이 몸에 배는 순간 고2, 3 되면 박살나요. 고2, 3 때 추론 문제가 엄청 늘어요. 특히 3학년 때 되면요 어마무시하게 늘어나요. 왜 그러게요? 우리 이유는 다 알아요. 왜 그런지 이따가 다 배워주세요, 저한테. 재수생이 늘어나거든요. 고1, 2, 3학년 3월 모의고사까지는 재수생이 0명이에요. 고1 모의고사, 고2 모의고사 재수생 안 보겠죠, 그쵸? 거기서 1, 2학년 때 1등급 해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어떤 테스트 해볼까요? 우리 아이가 고1 때 1년에 1등급 받았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2학년이 됐어. 2학년 중요해. 2학년 때 1등급 계속 받았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3학년이 돼서요, 3월 모의고사. 최근에 받은 그 중요한 3월 모의고사 1등급 받았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여기서 물어볼게요. 우리 아이 6월 모의고사 기대 등급 몇 등급이에요? 여름방송. 몇 등급이에요? 1등급이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재수생이 몇 명 들어오는데? 네, 9만 명.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뭐예요? 6월에 9만 명, 9월에 11만 명, 수능때 17만 명 들어요. 그러니까 1학년 때, 2학년 때 왜 1등급, 왜 3, 4등급 되냐면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갑자기 3, 4등급 됐다. 추론 문제가 확 늘어요. 출제자 입장에서는 최상위권 재수생이 17만 명이 들어오는 시험을 내야 되는 숙명과 그 애들 한 명도 없는 고1을 보는 시험 냈을 때 난도 차이를 만들어야 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거 그대로 찾게 만들까요? 숨겨둘까요? 숨겨두면 추론 문제가 만들어지니 이런 식으로 찾고 있는 시선의 흐름이 난잡한 공부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돼 있어요. 지문을 쭉 읽어요. 읽고 아마 우리 자녀분들 대부분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 다 읽어요. 이쯤 읽으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가 사라져요. 머릿속에 자꾸 지우개가 정성인 줄 알아요. 여기 읽어요. 1번 문제를 읽어요. 그럼 이제 어디가 없어져요? 이제 여기 사라지죠. 그럼 1번 문제는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다시 오늘 또 읽어요. 하기 대해서 풀었다. 2번 풀어요. 어디가 사라져요? 여기 사라졌죠. 그리고 3번, 4번, 5번 순서대로 풀어야죠. 그러고 나왔을 때 이 문제를 푸는 전 과정을 아이들의 시선을 눈으로 추적해보면 있다. 이 문제. 시선의 흐름이 왔다 갔다 가다가 잠깐 밖으로 나가요. 안도로다 갔다가
이러면 안 되지? 문제를 푸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지문부터 왼쪽부터 오른쪽 아래로 차례대로 푼다는 건 최악의 전략이다. 지도 이 얘기해주면 지게 웃어요. 자기 얘기라고. 제가 첫 시간에 이거 딱 얘기해주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야, 나 지들끼리. 아까 어머님들 막 우리 애가 그래요. 그런 것처럼 지들끼리도. 실제로 문제풀이 순서요. 1, 2, 3, 4, 5번 순서를 풀면 안 되고요. 2번이 사실 제일 먼저 풀려야 되고요. 3번이 5번 문제가 2번 두 번째로 풀려야 되고요. 이제 3번 문제가 세 번째로 풀리고 순서가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문제를 살펴보면요. 자, 여기 아까 지문이 가 지문, 나 지문 있거든요. 1번 읽을게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려면 가도 알아야 되고 나도 알아야 되는 거 맞죠? 2번 어때요? 가의 플라톤 사상을 이해하래요. 누구만 알면 돼요? 가만 이해하면 되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가를 달고 바로 풀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풀리는 순간 깜빡이잖아요. 갈까요? 5번 문제 봤더니요. 가의 플라톤과 나의 아리스토텔레스를 풀래요. 이것도 맨 마지막에 풀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여기 선지를 보니까 여기 플라톤 써있어요. 그럼 누구로 절반 이상 풀 수 있어요? 가만 갖고 풀 수 있는 거 알겠죠? 그러면 가를 읽고 얘부터 적용해야 돼요. 그러면 문제를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저는 보통 이걸 내비게이션이라고 해요. 서울부터 부산까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최선글로 갈 수 있는 걸 레이블 찍고 가야 되는 것처럼 문제 풀 때 문제 풀어봐 시작하는 순간 지금 있는 게 아니라 멀리서 보면서 훑어보면서 난 여기 좀 있고 여기부터 해야 되겠다 이런 전략을 짜는 그 문제풀이 전 단계에 30초가 필요하다. 저희가 만드는 궁극적 목적은 이 전 단계 30초입니다. 30초가 있으면 이 시험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이거 지금 풀겠다. 나중에 풀어야 되겠다. 어려운 문제가 있겠구나. 이런 안목이 생긴다. 시선이 중요합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이제 제 수업 전과 수업 후의 모습을 보면 수업 전에는 딱 이랬던 모습 아니다. 굉장히 깔끔하죠? 최상위권의 문제풀이입니다. 이제 수업 한 6개월 좀 듣고 나면 이렇게 바뀌어요. 지금 색깔이 여러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개죠. 이게 뭔 뜻이냐면요. 저는 한 번 1회독 할 때마다 펜을 바꾸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색깔펜의 색깔이 이 친구가 본 회독수예요. 한 지문 읽고 최악은 여러분 매산비 같은 거 다 갖고 계시죠? 제가 얼마 전에 매산비 광고 찍었는데 매산비를 하루에 스킬적으로 쭉쭉 풀어나가는 공부는 공부가 아니에요. 한 지문 안에 한 지문을 4번, 5번씩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볼 때마다 새롭게 느껴지거든요. 네. 아이들이 성적이 왜 안 되냐면요. 매산비 같은 책, 좋은 책인데요. 그거는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봐봐요. 내가 과학기술이 약해요. 과학기술이 약해요. 데이 1 과학기술 풀었는데 많이 틀렸어요. 나 약해 라고 생각했죠. 데이 2에 과학기술 풀까요? 매산비는 아니면 갑자기 경제지문 나올까요? 경제 나와요. 3일차에 뭐 나올까요? 과학기술이나 경제 나올까요? 인문처럼 나올까요? 인문처럼 나와요. 그래서 과학기술을 다시 보는 건 언제 볼까요? 한 열흘쯤 뒤에 봐요. 그러면 내 기억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죽어있어요. 근데 이 오는 과정 속에 사회를 또 많이 틀릴까? 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면 사회. 그러니까 누적 반복 복습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내가 만약에 과학기술 약해요? 그러면 한 달 내내 과학기술 문제만 풀어야 돼요. 한 놈씩 해야 돼요. 오늘 김치찌개 맛이 없어. 내일 된장찌개 찌면 김치찌개 실력이 늘어요? 안 늘어요. 다음날 순두부찌개 찌면 김치찌개 실력이 늘어요? 안 늘어요. 그럼 언제 느냐? 이런 행동을 한 5년을 해요. 그럼 늘어요. 요리 경력 5년 되면 어지간하면 맛있잖아요? 먹으려고 하세요. 우리 아이에게 그런 시간 없다. 그래서 정확하게 부족한 영역을 찾아서 집중 타겟 공략하는 공부가 돼야 되는데 그게 되려면 이렇게 한 지문이라도 여러 번 보는 태도가 필요하고 따라볼까요? 회독 개념이라는 모멘트입니다. 이 회독은요 고등 내신의 꽃입니다. 고등학교 때 내신 시험 공부가 회독해야 되면 10회독 해야 돼요. 시험 범위를 10번 봐야 됩니다. 10번. 그냥 달달달 암기하는 게 아니라고. 못해야 암기할 게 너무 많아도 어차피 외우니까. 그래서 회독이라는 걸 세팅하고 회독을 많이 놓는 애들이 서술형도 잘 보충하시고 잘 암기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딩 아이들한테는 회독 개념이 없어요.
한번 잘 보고 좀 시험 보면 100점까지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한 지문도 월화수목금 나눠서 색깔표 바꿔서 보게 하는 게 제 기본 미션 중에 하나다. 다른 맛이 느껴지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최종 진화 버전은 이렇게 이제 약간 광기가 느껴지는 애들이 있어요. 이쯤 되잖아요. 필기가 이렇게 되면 이 친구는 고등학교 자연수 뺐던 거 100% 나와요. 100%. 내가 이 정도 애착이 있다는 거잖아요. 관심 없는 사람은 대충 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푼 애들이 지금 현재 1등급 나와도 고3 때 3, 4등급 되는 거고요. 현재 3, 4등급이어도 이렇게 풀려고 노력하는 애들은 고3 때 반드시 1등급 나고 혹여나 안 되면 재수할 때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만들고 싶은 건 이렇게 할 수 있는 태도를 만들려고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여기까지가